네, 오늘은 최근 폭락하는 코인 시장을 좀 보면서 이게 정말 버블의 시작인지,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 한 가지를 통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즘 이제 기관들이 암호화폐 매집을 많이 하고 있다는 기사가 좀 여러 개 나오면서 이제 단순히 그 기사만 보고 이제 코인에 비중을 실어서 베팅하시는 지인들도 좀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최근 며칠 동안의 이 암호화폐 시장을 보면 이제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상당했을 것 같아서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제 과거 네덜란드가 왜 해상무역의 강국이 됐는지를 좀 간단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종종 이제 드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이 이베리코로 유명한 돼지고기의 원산지인 스페인 이베리코 지역에는 제 과거 이슬람과 유대인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 이슬람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하지만 이제 이슬람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보다 제 기독교인들을 더 싫어했기 때문에 유대교는 상대적으로 좋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15세기에 접어들면서 이 기독교인들로 구성된 이 에스파냐 왕국은 당연히 이슬람인들을 몰아냈고, 이제 유대인들에게도 한 4개월 정도의 시간을 주면서 이제 그 안에 기독교로 개종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나라를 떠나라고 이제 명령을 합니다. 당시에 이제 약 50만 명 정도가 유대인이었는데, 이제 이 중에 한 10만 명은 개종을 하고 나머지 40만 명은 이제 금이나 은, 그러니까 이런 현금을 못 가져가니까 이제 이걸 보석으로 바꿔서 나라를 떠나게 되죠. 그럼 이제 이렇게 나라를 떠난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제 바로 옆인 이 포르투갈로 가게 되는데, 하지만 이제 거기서도 종교 검열이 시행이 됐고, 만약에 이제 유대인인 게 밝혀지면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화형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 이들은 포르투갈을 떠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네덜란드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하려는 얘기는 이제 바로 이 네덜란드와 좀 관련이 있는데요. 당시 네덜란드는 바다보다 낮은 저지대 지역이 많아서 이제 툭하면 바닷물이 범람하는 이제 바람에 땅이 소금밭이 되곤 했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네덜란드는 이 농사를 하기가 힘든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 일을 주로 했었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대부분 이 청어를 잡는 어업에 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에 이 청어는 돈이 되는 고기였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 유럽에서 기독교를 믿고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4분의 1 정도가 금식일이었기 때문에 이 금식일을 지키려면 뭐 소나 돼지, 닭, 그러니까 이런 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지만 이제 생선은 고기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먹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청어를 잡아 소금에 절이면 1년 정도는 냉장을 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금식일이는 유럽에서 이 청어는 돈이 되는 장사 아이템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 네덜란드 어부들은 이 암염이라는 걸 사용해서 청어를 절였고, 반면에 이제 포르투갈에서 온 새로 이제 이주한 유대인들은 이제 본인들이 떠나온 이베리아 반도의 천일염을 사용해서 청어를 절였습니다. 그럼 이제 이 중에서 어떤 소금이 더 좋았을까요?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단어만 들어보더라도 이제 천일염이 더 친근한 것처럼, 실제로 이제 당시에도 이 천일염은 암염보다 이제 가격이 저렴했고 이제 맛도 더 맛있다 보니까는 이 소금 시장은 천일염을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이 천일염은 이베리아 반도에서 가져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 유대인들은 이 천일염을 실어 나를 배가 필요했고, 이미 이제 청어 시장을 본인들이 또 장악을 했기 때문에 청어 운송 사업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 네덜란드 주변에서 청어를 잡다가 이제 나중에는 지역을 확장해서 더 멀리 뭐 덴마크나 스웨덴, 핀란드가 있는 이 발트해까지 진출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당시에 이 발트해를 지나가려면 이 덴마크에 통행세라는 걸 내야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이 통행세를 걷는 방식은 이제 배의 갑판 크기에 따라서 이제 통행세를 받았는데, 이제 갑판이 이제 클수록 통행세를 많이 내야 하다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머리를 쓰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이 갑판은 좁고 물건을 많이 실을 수 있는 이런 뚱뚱한 배를 만들었고, 이제 이걸 이 플류트 선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화 같은 데서 이제 한 번쯤은 이제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이 배는 최대 100톤까지를 실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당시 배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 해풍에 따라서 운항을 했기 때문에 보통 이제 배 한 척당 한 30명 정도의 선원이 필요했지만, 이때 또 이제 네덜란드는 이 도르레라는 걸 발명을 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10명의 선원만 있어도 이제 운항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렇게 되면 세금도 적게 내고 이제 인건비도 덜 드니까 이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화물 운송비는 당연히 이제 경쟁국들보다 이제 쌀 수밖에 없고, 이제 이를 기점으로 네덜란드는 엄청난 부를 창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왜 똑똑한지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네덜란드가 이 유럽의 화물 무역 시장의 절반 이상을 가져가게 되자 이제 주변 국가, 특히 이제 기독교 국가들이 이 네덜란드를 견제를 하기 시작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네덜란드 배는 이 스페인 항구의 입항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발표가 되면서 이제 이베리코 소금 조달이 이제 어려워지기 때문에 네덜란드는 더 넓은 해외 무역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 시기에 우리가 잘 아는 이 동인도 회사를 만들어서 인도, 그리고 이제 중국으로 무역을 확대하면서 영국과 경쟁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특히 이제 그 당시 네덜란드는 이제 뭐 여러 국가들 중에서 중국과 특히 성과가 더 좋았는데, 왜냐하면 당시 유럽 지역은 이 은과 금의 가치가 12대 1 정도였던 반면, 당시 중국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은본위 제도 국가였기 때문에 이제 은의 가치를 더 취급을 해줘서 6대 1로 교환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서는 은 12개를 줘야 이제 금 1개로 바꿔주지만, 중국에서는 은 6개만 주면 이제 금 1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중국으로 가면 같은 양의 은을 갖고도 2배나 더 많은 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돌아올 때는 그냥 온 게 아니라 이제 도자기도 가지고 왔는데요. 당시에 이제 아시아 국가들은 그 자기 문화가 발달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유럽 귀족들한테도 판매를 하다 보니까 졸지에 네덜란드는 이 소금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이 청어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이 금과 도자기를 통해서 엄청난 부를 창출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네덜란드는 이 영국보다 이제 더 나은 한 가지 또 이점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이제 종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은 이제 무역을 할 때마다 그 번외로 이제 선교사들이 가서 이제 기독교를 포교를 했던 반면, 네덜란드는 유대인들만 믿는 종교였기 때문에 이제 다른 국가에 가서 전도를 안 했던 것이죠. 따라서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유교 국가인 본인들 나라의 기독교를 포교하는 영국보다 장사만 깔끔하게 해주는 네덜란드가 이제 무역 상대로서 더 편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내용들이 최근에 이제 암호화폐 시장과 좀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당시 이제 네덜란드는 무역으로 돈을 엄청나게 벌다 보니까 조금씩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바로 이제 예금이나 부동산만으로는 커버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돈이 시중에 너무 많이 넘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최초의 중앙은행이라고 평가를 받는 이 암스테르담 중앙은행에서 당시 이제 국민들한테 뭐 2%, 3%로 대출을 해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동 자금이 엄청나게 넘쳐나자 유대인들은 이제 튤립 시장에 주목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 튤립은 뭐 단색의 튤립은 저렴했지만 또 희귀한 종은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때 집에 이 희귀한 튤립이 있었다는 것은 이 부의 상징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부유층을 중심으로 희귀종 튤립을 구하려는 수요가 이제 슬슬 커지기 시작하는데요. 이 부자의 취미생활인 이 희귀종 튤립 재배가 중산층 그리고 이제 서민들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튤립의 수요가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이 희귀종은 이제 값이 더 오르기 시작했고, 네덜란드 전역에 이 튤립 인기가 솟구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 문제는 이 튤립은 이제 이런 식으로 뭐 꽃으로 거래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밑에 이 양파같이 생긴 알뿌리인 이 구근 형태로 거래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라서 이제 꽃이 되는 건데, 하지만 이제 구근 형태로는 다 생긴 게 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희귀종인지 일반종인지 구별이 안 됐고, 그러니까 키워서 꽃을 피워봐야 이 구근이 일반종인지, 그러니까 큰 돈이 되는 희귀종인지를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랜덤박스 이제 로또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추가로 뭐 신품종도 개발이 되었고, 이제 급기야 나중에는 뭐 튤립마다 뭐 황제급, 총독급, 제도급,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등급이 매겨지면서 거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도 이제 수요가 폭증하다 보니까는 이제 하루에 뭐 두세 배가 오르는 날도 있었고, 또 한 달에 이제 몇십 배가 오르기도 했었는데, 단적인 예로 이제 황제급 튤립 한 뿌리만 팔아도 돼지 8마리, 황소 4마리, 양 12마리, 뭐 와인 630리터, 뭐 옷감 108kg,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고도 이제 돈이 남았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튤립 가격은 언제까지 올랐을까요? 뭐 매일매일 튤립 가격이 폭등할 줄 알았지만 1637년 2월 5일에 누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이거는 며칠 그냥 살다가 죽는 꽃인데 굳이 이렇게 비쌀 필요가 있을까? 이거 위험하다. 이런 소문이 이제 시장을 휩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이제 팔려는 사람들이 시장에 몰려들고, 반면에 이제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갑자기 사라지면서 이제 곧바로 3개월 만에, 4개월 만에 튤립 가격이 99% 하락을 합니다. 당연히 이제 나라는 카오스가 왔고,
이제 암스테르담 운하에는 이 가격 하락을 비관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즐비하게 됐고, 이제 그날 이후로 보시는 것처럼 튤립 가격은 다시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무역으로 부자가 되긴 했지만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이 너무 많이 시장에 풀렸기 때문에 이제 그 돈이 튤립 버블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예를 통해서 볼 때 앞으로 코인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그거는 아무도 모르죠. 개인적으로도 암호화폐 비관론자는 아니지만,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코로나 창궐 이후에 지난 몇 년 동안 시장에는 이 엄청난 양의 유동성이 공급이 됐고, 그 돈들은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시장으로도 유입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상대적 비교를 해보면 주식과 부동산은 실체가 있는 반면 암호화폐는 긍정적인 전망도 있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는 기관 투자자들도 본격적으로 암호화폐를 매집을 하면서 이제 대세가 될 줄 알고 이 코인 시장에 뛰어드신 분들도 여럿 계시는데요. 하지만 이제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번 루나 코인, 이제 테라 코인은 이제 기관들이 공매도로 폭락을 야기했다는 얘기가 이제 지배적이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 탈중앙화를 내걸고 등장한 암호화폐인데, 한편으로는 중앙의 주체만 이동할 뿐 이 중앙이라는 이제 소수의 컨트롤러에 의해서 아직도 못 벗어나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아무쪼록 이제 자신의 자산을 너무 낮은 확률에 베팅하도록 본인을 좀 밀어넣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긴 합니다. 한 주간 힘든 장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